엄마, 어차피 내일이면 먹은 것도 잊을 텐데 뭘 다 튀워. 그냥 이 서류에 도장 짜고. 그게 우리 둘 다 편해.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치매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잘 드시고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 내 귀에 닿기도 전, 내 등 뒤에서 터져나온 건 안도의 한숨이 아닌 아들의 절망 섞인 짜증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제 어쩔 거야? 직장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치매라니 이거 사람 잡겠네. 슬픔보다 귀찮음이 먼저인 아들의 눈빛. 그 찰나의 시선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자식 하나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가 낙제점이라는 것을요. 아들에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악성 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엊그제까지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라며 내 비위를 맞추던 그 싹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면전에서 대놓고 혀를 찹니다. 어머님,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요? 벽에 써붙여 놓을까요? 아니, 그냥 말을 마세요. 내가 기억 못하는 건 어제의 날씨나 아침에 먹은 반찬의 종류이지 사람의 말투와 눈빛이 주는 모멸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벽만 바라보며 매일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얘야, 오늘이 며칠이라고? 그들은 제가 완전히 정신 나간 노인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요양원 등급 판정 사이트를 뒤적이며 낄낄거릴 때 저는 매일 밤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알치마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의 배터리를 조용히 갈아 끼우며 변호사 친구를 둔 고향 동생과 은밀한 통화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이미 시체처럼 썩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가 앞에 앉아 있어도 유령 취급을 하며 아들과 노골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야, 저 놓친내 이제 밥 먹는 법도 잊은 거 아니야? 국에 밥 말아주는 것도 아깝네. 그냥 대충 김치에 물 말아드려. 어차피 내일이면 굶었는지 먹었는지도 모를 텐데. 며느리의 비웃음에 아들은 한술 더 떠 제 앞에 놓인 숟가락을 치워버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속 안 좋으시죠? 그냥 물이나 드시고 계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그 맛있는 거라는 게 결국 자신들이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찌꺼기일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벌써 이 집을 팔아 이사갈 강남 아파트의 평면도를 휴대폰으로 검색하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이 집 팔면 최소 15억은 나오겠지? 그 돈이면 우리 애 유학 보내고 당신 사업 자금 대고도 남겠어. 어머니는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싼 요양원 보내면 되고. 어차피 정신도 없으신데 어디면 어때? 그들은 제가 밥알을 흘리며 멍하니 창밖을 보는 줄 알았겠지만 제 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단 한 자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알았어. 내일 다시 한번 서류 밀어 넣어볼게. 정신 더 흐릿해지기 전에 끝내야지. 아예 변호사 불러서 공증까지 받아버리자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30년 전 이 집을 사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시장에 나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내 살을 깎아 만든 이 집이 내 자식의 눈에는 그저 공짜로 굴러들어온 로또 번호쯤으로 보였나 봅니다. 아들은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집 문서가 진짜라고 믿고 가슴에 품고 잠들었지만 진짜 문서는 이미 사흘 전 구청의 사회복지재단 증여 예정 물건으로 가등기가 신청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잠시 산책을 나간 척하고 현관문 밖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방 장롱과 서랍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인감도장을 어디다 숨긴 거야? 치매라면서 이런 건 용케 잘 숨기네. 아, 짜증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늙은이들이 원래 자기 재산에는 본능적으로 집착해. 그냥 내일 억지로라도 지장 찍게 만들자. 안 찍으면 밥 안 준다고 협박이라도 하든가. 그들은 제 방에 있던 낡은 앨범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백일 사진, 첫걸음마 사진, 그리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제가 펑펑 울며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발로 찼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다 버려. 요양원 갈 때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를 넘어 차가운 이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 아래로 내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한 형사 출신의 사설 조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운영한다는 회사에 실제 자금 흐름과 며느리가 친정으로 빼돌린 내역들 빠짐없이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그날 저녁 아들은 갑자기 과일 접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말 한마디 섞지 않던 놈이 징그러운 가짜 미소를 짓더군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그리고 내일 말이야. 집 명의만 잠깐 나한테 옮겨놓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어머니 건강해지면 다시 돌려줄게. 제가 누굽니까? 어머니 하나뿐인 효자 아닙니까? 아들의 눈은 이미 자식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흘리는 척하며 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거 찍으면 나 안 버릴 거지? 나 요양원 안 보낼 거지?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확답하더군요. 당연하죠. 여기 도장만 찍으면 평생 이 집에서 공주처럼 모실게요. 제가 짚고 다니던 복도 벽지 뒤편과 거실 액자 뒤에는 360도 회전형 초소형 카메라들이 그들의 모든 폐륜적인 대화와 물건을 뒤지는 절도 현장을 고화질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집 앞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미리 짜둔 듯 건장한 남성 둘을 대동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난 듯 제 팔등을 꼬집으며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아주 좋은 호텔 같은 곳 가서 편히 쉬시는 거예요. 자, 손에 힘 빼시고 찍으세요. 아들은 제 인감도장을 강제로 제 손가락에 끼워 서류에 찍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련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의 손목을 부러질 듯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80년 인생 중 가장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내 몸에 손대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해서 뒤로 자빠지는 아들 내외 앞으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경찰들이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와? 아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김 변호사는 담담하게 서류 가방을 열며 팩트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귀하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제 오후 4시부로 사회복지재단에 증여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이 집의 법적 관리는 재단 측입니다. 또한 귀하들이 공모하여 치매 노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단 침입 및 존속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 방 금고로 달려갔습니다. 말도 안 돼. 금고에 집 문서가 그대로 있었는데. 잠시 후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제가 미리 넣어둔 노란색 가짜 종이였습니다. 그 위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욕심의 끝은 파멸이다. 저는 주저앉아 벌벌 떠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훔친 건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진짜 문서는 내가 내 방을 뒤지며 내 예복을 쓰레기통에 쳐넣던 그 시각에 이미 재단 이사장 손에 전달되었으니까. 이어 저는 거실 대형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일주일간 거실 셋톱박스 옆과 복도에 숨겨진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놓친 내 밥 주는 것도 아깝다며 웃던 며느리, 집만 뺐으면 바로 요양원에 쳐넣자고 모의하던 아들의 음성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홧김에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이 제 발치에 매달려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억 못하는 건 어제 먹은 반찬이지. 내 자식의 얼굴을 한 악마들이 아니란다.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내 놈들 짐 다 들고 나가거라. 아니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랴. 결국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부른 구급차 요원들과 경찰들의 감시 아래 맨몸으로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저는 마지막 통보를 남겼습니다. 내 재산 10원 한 장도 너희에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평생 가난 속에서 너희가 저지른 짓을 기억하며 살아라.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80년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며 나를 지워왔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자식의 효심이라는 불확실한 복권에 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성벽은 자식의 눈물이 아니라 당신이 손에 쥔 차가운 팩트와 철저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괴물이 되어 돌아올 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자비가 아니라 엄격한 법의 심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 삶의 주권을 쥐고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단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결국 제 곁에 남은 건 저를 진심으로 돌봐준 요양보호사와 제가 기부한 재산으로 혜택을 받은 아이들의 감사 편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돌아온 기분이니까요.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늙으면 기억보다 더 먼저 사라지는 게 사람의 진심이더라. 그러니 내 손에 쥔 것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놓지 말아야지.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묘한 스토리였습니다.